그날은 정말 숨막히도록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잔잔히 들어왔고 저는 늘 그렇듯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아내가 이미 일어나 과일을 자르고 있더군요.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운동복 차림, 늘 동호회 간다고 하던 그 익숙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웃으며 과일을 건네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실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아파트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지친 몸도 풀 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겸 한다며 즐겁게 다니던 걸 기억합니다.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진다면서 웃는 모습은 솔직히 저도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달라 보였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꽤 공들여 했습니다. 늘 입던 운동복 대신 새 옷을 꺼내 입었고 손에는 번쩍거리는 새 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비싸게 샀어. 프로 선수들도 쓴대. 라며 자랑스레 보여주던 그 말투, 그 웃음.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저 운동에 더 진지해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운동 갔다 온 흔적이 남았을 텐데 아무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씻고 난 뽀송한 흔적도 없었고 주방은 정리되지 않은 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본 라켓이 문제였습니다. 분명 보관함에 넣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집 현관 옆 벽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던 겁니다. 그날은 그저 머릿속에 물음표 몇 개가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물음표는 점점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늘 손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원래는 탁자 위에 무심히 올려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꼭 쥐고 다녔습니다. 수면 중에도 손이 미묘하게 베개 옆에 놓여 있더군요. 불안한 감정이 차오르던 어느 날 저는 우연처럼 퇴근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채 지지 않은 오후 조용한 집에 들어섰는데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등은 꺼져 있었지만 욕실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세탁기에는 덜 마른 운동복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옆에 또 라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손잡이에 낯선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직접 달아준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그와 똑같은 이름표가 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검은 테이프, 다른 하나는 회색 테이프.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섞이고 있던 조각들이 갑자기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있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단순히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기엔 티가 너무 났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내가 그 물건을 당연한 듯 우리 집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월패드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직원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집에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확인해 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대 주인이 큰 재지는 없었습니다. 기록을 받아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대, 아내도 배드민턴 간다고 비운 시간대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낮 12시 거의 일정하게 이어지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고 방문자 카드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직접 문을 열어준 듯한 흔적이었지요.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갔다던 그 시간,
누군가는 우리 집 안에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괜히 그 라켓이 2개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당장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으로 말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근 시간을 일부러 조정하고 아파트 CCTV 기록을 확보하며 아내의 일정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날 토요일. 아내가 배드민턴을 간다고 나서는 시간대에 저는 회사를 핑계 삼아 집을 비운 척하며 아파트 계단실에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은 현관 비디오폰 각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건 낯선 남자였습니다. 배드민턴복 차림, 큰 덩치, 그리고 손에 들린 라켓. 그 라켓은 제가 며칠 전 현관 옆에서 봤던 회색 테이프가 감긴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다른 남자를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없이 떠올렸던 불안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저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조용한 아파트 복도 2층 계단실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서 마감 문서에 파묻혀 있을 시간인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조한 기다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목을 넘어 튀어나올 듯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숨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릴까봐 호흡마저 흉곽 안으로 억눌러 삼켰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은 치밀하게 계산한 곳이었습니다. 현관 비디오폰 카메라에 절대 잡히지 않고 우리 집 문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낯선 이가 지나가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 이 자리에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딩 하는 벨소리. 그 순간 제 신경은 한순간에 곤두섰습니다. 철컥거리며 열리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그리고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어깨와 제법 단단해 보이는 체격, 운동복 차림의 손에는 라켓백을 들고 있는 남자. 그런데 제 시선은 단번에 그의 손에 쥐어진 라켓에 꽂혔습니다. 손잡이에 감겨있는 회색 테이프. 몇일 전 현관 옆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라켓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듯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은 곧바로 닫혔고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숨을 참은 채 저는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와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조심스레 우리 집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어락에 귀를 대고 한참 동안 안쪽의 소리를 들으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고막만큼이나 고요했죠. 그런데 이내 희미하게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웃음. 세탁기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물소리.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조각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눈앞이 하얘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제 눈앞은 오히려 너무나도 선명하게 잔혹할 만큼 뚜렷했습니다. 제 집 안에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맞이해 웃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는 의심이나 상상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 저는 도어락을 당장 열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내 집 안을 더럽히는 현실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제 삶은 격렬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고 감정의 폭발로 저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겨우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심장이 쿵쿵 울리듯 요동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러 삼키며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실. CCTV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직원이 의아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라는 눈빛.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집에 이상한 흔적이 계속 있어서 제 출입 시간을 대조해보고 싶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세대주라는 이유로 더 묻지 않고 영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모든 것이 또렷했습니다. 낮 시간대마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뒤이어 등장하는 남자의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층에 내려 아무렇지 않게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들. 반복되는 출입. 저 없이 그리고 아내가 있다고 말한 시간대에 그는 우리 집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몸의 힘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다. 이걸 붙잡아야 한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그날 밤, 아내는 늘 그랬듯 배드민턴에 다녀온 사람처럼 힘든 척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 거칠어진 호흡, 아휴 힘들다는 투정.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티셔츠 위로 흐른 땀방울은 배드민턴장의 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애써 웃으며 고생했네. 얼른 씻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무심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저는 침대 옆에 놓여있던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생일 뒷자리, 제가 직접 해줬던 단순한 조합이었죠. 손끝이 떨려 지문을 누르자 핸드폰은 무섭도록 쉽게 열렸습니다. 카톡 아이콘. 그 안에는 많은 대화창이 있었지만 제 시선은 단번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호회 방이 아니라 심장에 못을 박는 듯한 한글귀. 오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우리 집 와줘서 고마워요. 운동하는 척하니까 더 짜릿하죠? 남편은 눈치도 못 채우 키읔키읔 스릴 넘쳐요. 문장은 짧았지만 그 글자들은 제 망막을 찢어버리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숨을 멎은 채 화면을 한 장 한 장 캡처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란히 찍은 셀카 함께 웃고 있는 얼굴, 음성 메시지까지. 아내의 웃음은 제 앞에서 보여준 미소보다 훨씬 환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다시 두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내는 욕실에서 나왔고 저는 무표정하게 TV를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캡처를 클라우드에 올려 안전하게 보관했고 출입 기록과 CCTV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자료들을 내밀었을 때 변호사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이 정도면 바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의 일탈이 아니라고. 더 많은 그림자가 얽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처벌받아야 할 이유가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운명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지수 오빠라는 대화명을 발견한 뒤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의 대화와 사진은 제게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혹시라는 여지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차마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버티게 했고 동시에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못 챈다라는 대사, 우린 스릴 넘친다는 웃음. 그 짧은 문장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은밀하게 길러온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내가 활동하던 배드민턴 동호회. 그 집단은 단순한 운동 모임일까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저는 새벽 늦은 시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동네 이름과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를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금세 나왔습니다. 포털 카페. 눈에 띄는 이름 하나. 바로 아내가 보여주었던 단체 사진에서 본 현수막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주저없이 가입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입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거주지와 인근 동호회 경험 여부. 저는 이름을 꾸며내 가짜 계정을 만들고 주소를 실제 아파트 이름으로 입력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는 길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들어온 알림.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카페 게시판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운동일지, 출석 체크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활기가 있고 건강한 커뮤니티 제목들. 하지만 제 직관은 이미 그 속에서 불길한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게시글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글은 특정 회원만 열람 가능으로 잠겨 있었고 대화에서 쓰이는 언어에는 낯선 코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9코에서 라켓 놔두고 갑니다. 2인 복식은 밤이 진짜 찐이죠. 이번엔 B팀 차례예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운동 관련 농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라켓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사진첩을 클릭했습니다. 수많은 단체 사진 속 제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옷차림.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회색 트레이닝 새섭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단체 속에서도 짝을 이룬 듯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의 촬영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평일 낮 2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에 동호회 모임에 나간다고 했고 실제로 사진 속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함께 나눈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너무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동호회 자체가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라고. 여기는 불륜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수집한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 자료뿐 아니라 카페에서 캡처한 사진과 게시판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다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간 불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동호회가 집단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면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의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 전체를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저를 더욱 충격에 몰아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수진 씨. 아내와 늘 친밀하게 지내던 그녀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눈치채셨어요? 저희 남편 이상해요. 매주 배드민턴 간다는 이유로 새 옷을 사고 핸드폰을 숨기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폰 갤러리에서 당신 아내랑 단둘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남편과도 엮여 있었다니. 이건 집단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카톡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익명 채팅방 링크가 있었습니다.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운동할 사람들만 들어오세요. 하지만 방에 들어가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화 내용은 운동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이번 주는 누구네 집? 남편 없으니 우리 집 가능. 아파트 월패드 기록은 공유 완료. 라켓은 회색이랑 검정 구분해주세요. 오늘은 B팀 차례예요. 낯선 남녀 여럿이 교대로 만남을 주선하고 각자의 집을 공유하며 서로의 일정과 생활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파트 월패드 출입 기록까지 서로 공유하며 관리했습니다. 남편 출근했으니 2시간 가능. 이번엔 우리 집에서 하자. 다음은 너네 차례. 그건 마치 불륜 로테이션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화면을 캡처하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아내의 닉네임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기 힘든 건 사진. 제 침대 위에서 웃으며 찍은 아내와 상간남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 모욕당했습니다. 제 존재가 송두리째 짓밟힌 듯 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허무가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다는 거지? 스스로를 탓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졌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 그 상간남, 그리고 동호회 전체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와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싸워야 해요. 이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진 증거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들의 대화, 익명 방 캡처, 카페 게시물, 월패드 기록.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단순히 아내의 배신을 넘어 거대한 가짜 공동체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호회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집단 불륜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입은 옆집 수진 씨와 함께 싸우기로. 우리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신뢰의 파괴를 넘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 집단적 행위였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서류 가방 속에는 우리가 며칠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월패드 출입 기록, CCTV 영상, 카톡 캡처, 동호회 카페 자료, 익명 채팅방의 대화록. 어포 용지로 출력하면 쌓아 올린 두께가 다리미만큼 높았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을 찬찬히 넘기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얼굴을 들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개인 간 분류는 많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얽혀 집단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공동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상처가 겹쳐진 눈빛 뒤에는 분노로 다져진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공동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소인의 명단은 총 6명이었습니다. 제 아내, 이른바 지수 오빠라 불리던 상간남, 그리고 수진 씨의 남편, 그리고 익명 채팅방에서 주요하게 활약했던 여성 2명, 다른 남성 회원 1사람.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내용 증명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발송되었습니다. 사건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소식이 퍼지자 동호회 내부는 폭풍